생태계의 구성입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것,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지되는 하나의 체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을 가지고 생태계를 가장 큰 집단이라고 보면은 그 집단, 집합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원소라 그러죠. 그치? 원소라 그래. 그러면은 생태계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개체라는 겁니다. 개체. 개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하나의 생명체. 자, 이런 하나의 생명체들이 있는데 생명체가 모이는 거야. 모이는데 우리 같은 종들이 모여 있는 걸 가지고 개체군이라 그래. 같은 종. 뭐 강아지면은 강아지끼리만, 사람이면 사람끼리만. 그래서 같은 종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라는 개체군이 있으면 사람이라는 개체군도 있고 사자라는 개체군도 있고 뭐 호랑이라는 개체군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걸 가지고 군들의 집단이다 라고 해서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 그래서 개체, 개체군, 군집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생물적 요인 또는 생물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생물 요인. 그러니까 개체가 가장 작은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체군이 더 포괄적인 거, 그 다음에 군집이 가장 큰 생물적인 요인이라는 큰 집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물 요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합 기호 쓰면 좀 그런가? 포함된다. 악몽인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같은 종의 무리, 같은 종의 모임을 가지고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집은 개체군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태계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생물 요인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비생물 요인. 생물이 아닌 요인이면서 이제 살아가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 빛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우리 뭐 계절 같은 거는 온도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리고 물. 그리고 이제 공기. 그 다음에 토양. 이렇게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빛 없으면 우리 살아가기 힘들지, 그치? 그 다음에 온도, 너무 추우면 살기 힘들고 너무 뜨거워도 살기 힘들고 물 없으면 당연히 힘들죠. 못 살아가지.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거고 토양, 우리 토양이 있어야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 이런 생물 요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생물 요인이라고 하고요. 이 비생물 요인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냥 환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환경.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물 요인하고 비생물 요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물 요인을 지금 요거 개체, 개체군, 군집 이렇게 나눈 거는 그냥 분류를 한 거죠. 분류. 개체라고 하는 생물이 있고 그 생물들 같은 종들이 모여 있는 걸 개체군, 그 다음에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걸 군집 이렇게 있는데 이 생물 요인은 또다시 분류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분류냐면 이번은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야.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뭐냐면 생산자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생산자라고 하는 의미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지. 자, 뭔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뭔가를 만든다는 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우리 녹색 식물이나 아니면 우리 조류라고 하는 애들. 자, 이 조류라고 하는 애가 우리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조류 있죠. 해조류, 미역, 다시마, 핵함, 돌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바닷속에 해양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의 역할은
이런 거야. 광합성을 통해서 무기물 요거를 유기물로 만들어낸 애들이다. 그래서 자, 이 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이나 조류라는 애들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또 뭐 먹을 걸 잡아먹거나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스스로 물질을 만들어서 스스로 사용하고 사용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홀로도 살아간다. 독립 영양생물이라 그래요. 독립 영양생물.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거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애들 독립 영양생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라는 애가 있어. 소비자는 이제 사용을 하는 애들이겠지.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는 애들이야. 그러면은 생산자는 보통 보니까 지금 다 식물들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생산자를 잡아먹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지? 아니면 같은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도 있겠지. 그지? 우리 이렇게 좀 무섭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같은 소비자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는 했지만, 그냥 육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초식의 동물, 그리고 육식을 하는 동물, 이런 애들을 가지고 소비자라고 얘기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 애들을 가지고 소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다른 생물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독립적으로 못 살아간다. 다른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도 따라가는 애들, 종속 영양생물이라 그래. 다른 애들이, 다른 생명체가 죽으면 얘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초식동물 같은 애들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초식은 생산자를 잡아먹는 애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1차적으로 소비하는 애들이다 해서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식동물 같은 애들은 이제 초식동물을 잡아먹거나 같은 육식동물을 잡아먹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2차 소비자 또는 3차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4차, 5차, 6차, 7차, 뭐 최종 소비자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러면 생산자나 소비자나 어쨌든 양분을 얘는 스스로 만들어서, 얘는 다른 애를 먹어서 이제 본인의 몸을 이루는 어떤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지, 그치? 근데 걔네가 죽으면 이제 땅에 묻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땅에 묻혔을 때 그 땅에 묻힌 것들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 그걸 분해자라 그래.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의 사체나 아니면은 요 생산자의 뭐 낙엽 떨어진 거라든가, 그치? 낙엽. 아니면은 뭐 배설물. 이런 것 등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애들이야.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애들. 유기물을 또다시 무기물로 분해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분해자라고 하고, 대표적인 분해자는 이런 애들이야. 세균이라든가 곰팡이, 아니면 버섯. 버섯도 보게 되면은 썩은 나무에서 자라잖아. 그치? 거기서 이제 양분을 빨아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스스로 뭔가 양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의 어떤 사체 배설물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애들이지. 그러면 독립이라고 해야 돼? 종속이라고 해야 돼? 종속이라고 해야 되지? 다른 애들이 없으면 얘네 못 살거든. 이렇게 세 가지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생산하는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이다. 여기는 이제 식물 플랑크톤도 추가가 되어 있죠. 플랑크톤을 집어넣을까? 여기다가? 책에다가? 부엉이 말고? 플랑크톤 귀엽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 조류 이런 애들이 생산자고요. 그
그 다음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유기물을 얻는 생물을 가지고 종속 영양생물, 초식동물 등의 1차 소비자, 육식동물 등의 2차,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가는 종속 영양생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생물적인 요인에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생태계도 보게 되면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앞에 거는 다 시스템 걸어놓고 생태계만 생태계라고 쓴다? 왜냐면 지구, 개, 그러니까 시스템이 개잖아. 얘도 쓸 거면 이제 뭐 에코시스템 이렇게 쓰든가 하지, 그치? 얘만 생태계. 되게 일관성이 없어, 책이.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렇게 배웠잖아. 생물 시스템과 구성 뭐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왜 이것만 생태계라고 그러냐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 책을. 생태 시스템? 보통 에코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영어로 아예 다. 그러니까 한글로 할 거면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할 거면 영어로 하고 막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 어쨌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어떤 집단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생물 요인하고 비생물 요인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보통 우리 생물 요인이 비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치? 비생물 요인이 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 이 자연의 주인은 누굴까? 자연의 주인이 어디 있어? 자연 스스로가 주인이지. 그치? 그러면은, 자, 얘가 먼저 있었어? 얘가 먼저 있었어? 얘가 먼저 있었지, 그치? 먼저 있던 애가 나중에 생긴 애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작용입니다. 여기서 용어 헷갈리지 마요. 먼저 있던 애가 나중에 생긴 애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이야.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요걸 가지고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걸 가지고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작용, 생물 요인이 비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게 반작용, 이렇게 되고요. 작용의 얘들과 반작용의 얘들은 뒤에 가서 다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생물 요인 안에는 어떻게 있었지? 생물 요인 안에는 생산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소비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해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지, 그죠? 그럼 이 생산자라고 하는 그룹이 이렇게 있고, 소비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분해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을 때 얘네도 서로가 영향을 주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먹힌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자가 죽어서 분해자에게 자신의 사체를 넘겨준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산자가 죽어서 뭐 넘겨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분해자가 토양을 뭐 비옥하게, 이거는 반작용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분해자에 의해서 뭐 생산자가 무기물을 얻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들끼리 서로 뭐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지, 그치?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이라고 할 거예요. 용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비생물 요인이 생물 요인에게 작용한다. 생물 요인이 비생물 요인에게 반작용한다. 생물 요인 간에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뒤로 가면요. 환경과 생물의 관계 해서 첫 번째로 빛이라고 하는 비생물 요인이 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과 생물, 지금 이거는 빛이 생물에게 작용하는 예. 이거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건데, 그치? 자, 빛 에너지가 강하면,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더 흡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광합성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에 따라서 잎의 구조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되게 이게 얇게 있으면은 쉽게 타버릴 수 있으니까 두껍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강한 경우에는 잎이 두꺼워지고요. 두꺼워지는데 어디가 두꺼워지냐면 우리 잎의 단면을 그려봤을 때 빛의 단면, 잎의 단면은 이렇게 겉부분에 우리 표피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렇게 빼곡하게 생긴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빼곡하게 생긴 세포들이 있는 곳을 가지고 울타리 조직이라 그래. 그리고 그 밑에 듬성듬성하게 세포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가지고 해면 조직이라 그래. 울타리처럼 빼곡하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다시 껍데기, 표피가 존재합니다. 이게 잎의 단면을 그려놓은 건데 이 잎의 단면 중에서 여기 울타리 조직이라는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을 아주 많이 합니다. 광합성을 아주 많이 해. 근데 상대적으로 빛 에너지가 약하면 잎이 이렇게 두꺼워져 봤자 여기 내부까지 빛이 들어올 수 있을까? 거의 못 들어오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잎이 조금 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얇게 만들어질 때 어디가 얇게 만들어지느냐? 요 울타리 조직이 얇게 만들어져. 울타리 조직이. 그래서 똑같이 표피가 이렇게 있고 표피가 이렇게 있을 때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되게 얇게 만들어져요. 얇게. 그리고 해면 조직은 똑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표피 조직도 똑같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아주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자, 요게 어떻게 해서 빛이 강한 경우에는 두꺼운데 약한 경우에는 얇아졌느냐? 원리를 보면은 이렇게 돼. 태양빛이 이렇게 막 비춰주는데 같은 어떤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해보자.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있어.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여기 이제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있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잎이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잎이 있을 거고 여기도 뭐 아래쪽에 있는 잎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위쪽에 있는 잎은 태양빛을 아주 잘 받을 수 있지? 아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두껍게 잎을 만들어서 광합성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잎은 이제 봐봐. 위에 있는 잎이 뭐 해버렸어? 빛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자기한테 도달하는 빛이 거의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빛을 받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 몸을 쭉 늘리는 거야. 막 쫙 이렇게. 넓게 막 펼쳐지면서 쭉 하고 늘리는 거야. 대신에 늘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두꺼운 반죽이고 요거는 그 두꺼운 반죽을 얇게 펴놔서 좀 더 넓으면서 얇게 만들어진 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오는 빛도 받아들여서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잎이 두껍게 만들어진 애와 잎이 얇게 만들어진 애, 이 잎이 두껍게 만들어진 잎을 양자 써서 볕을 많이 받는 잎, 양엽이라고 하고요. 얘를 가지고 음지에서 발달하는 잎, 음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엽이 잘 발달한 식물을 뭐라고 하면 돼? 양지에서 살아가는 식물, 양지식물이라고 하면 되고, 음엽이 발달한 애들을 가지고 음지에서 살아가는 식물, 음지식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지식물들, 우리 보통 숲속에 놀러 갔을 때 바닥에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이제 나무가 막 우거져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햇빛이 많이 도달 못 하잖아. 걔네들 잎을 보면 다 얇아. 그래서 쉽게 우리 찢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 감나무 봤어? 감나무? 이런 나무? 되게 큰 나무들 있지?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높은 곳까지 자랄 수 있다 보니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어서 걔네는 잎이 되게 두꺼워.
근데 여기 바닥에 자라는 잡초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냥 쭉 찢으면 찢어질 수 있잖아. 그치? 되게 얇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빛의 세기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금 물리인데? 되게 물리야. 빛의 파장. 자, 우리 예전에 정리할 때 이 파장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냥 색깔이라고 했어. 색깔. 우리 빛의 색깔은 뭐가 있어? 빨강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었지. 그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다 이렇게 되고요.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다 이렇게 되는데 파장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언제 달라지냐면 해양에 사는 해조류들이 파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빛을 돋보기라든가 그냥 볼록 렌즈라든가 오목 렌즈에다 통과를 시키면은 막 빛이 꺾이지. 그지? 유리에다 통과시켜도 이렇게 막 꺾이잖아. 그거 우리가 빛의 굴절이라고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야.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이 요 바다가 마치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렌즈 같은 역할을. 그래서요, 공기 중에서는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얘네가 꺾여. 막 꺾여서 진행을 해. 근데 꺾여서 진행할 때 어떤 형태냐면 붉은색은 조금밖에 안 꺾여. 근데 노란색은 조금 더 많이 꺾여서 더 아래로 내려가고요. 보라색, 빨주, 노, 초, 파남 보니까 그치? 보라색 계열은 더 많이 꺾어서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언제 볼 수 있냐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삼각형 프리즘 해가지고 했을 때 흰색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 여기가 빨주, 노초, 파남보 뭐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나온다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올 때 얘를 가지고 붉은 빛이다 해서 적색광이라고 하고요. 적색광. 그 다음에 노란색을 황색광. 그 다음에 푸른색, 보라색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 보라. 청색광. 파란색, 청색광.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적색광이 얕은 곳까지밖에 도달 못하고요. 황색광은 깊은 곳까지, 청색광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 자, 근데 우리 해조류, 조류 아까 어떤 애였어? 조류?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식물이라고 그랬지. 광합성하려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얕은 곳까지는 뭐만 들어와? 적색광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적색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겠지. 그럼 붉은색을 흡수하니까 흡수하는 색깔은 당연히 안 보일 거고 그 반대되는 색깔, 보색이 보이겠죠. 맞아요? 내가 이 옷이 지금 약간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하얀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얘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파란색만 반사시키고 나머지 빛은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지? 적색을 흡수해서 보이니까 얘는 녹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녹조류야. 녹색의 조류. 적색 빛을 흡수해서 녹조류,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을 흡수한 얘네들 갈색으로 보입니다. 갈조류. 그 다음에 청색광을 주로 흡수한 얘네들은 홍색, 약간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홍조류. 이렇게. 홍조류. 그래서 녹, 갈, 홍의 순서로 더 깊은 곳에 살아간다. 대표적인 게 우리 파레나 헤캄 되게 녹색을 띠고 있죠. 그죠? 파레나 헤캄 녹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역하고 다시마 약간 갈빛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걔네들 다 구워놓은 김이고 막 기름 발라놓고 이래서 약간 까맣게 보이는데 빛에다가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약간 홍색, 약간 다홍색을 띠고 있어. 약간 붉은기가 돌아요. 그래서 김하고 우뭇가사리 이런 애들이 홍조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깊은 곳에서 생물이 다른 종이 살아간다. 이런 것들. 해조류의 분포가 조금씩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1조 시간. 1조 시간은 그냥 뭐냐면 일광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광욕. 빛을 받는 시간. 요즘 해가 한 5시 좀 넘어가서 한 6시 되면 떨어지죠? 근데 여름철에는 한 7시까지도 되게 밝았지, 그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낮과 밤 중에서 낮의 길이가 훨씬 더 길고요. 그 다음에 겨울로 다가갈수록 낮과 밤 중에서 밤의 길이가 훨씬 더 길지, 그지? 그러면은 여름에는 1조 시간이 길 거고요. 겨울에는 1조 시간이 짧겠지? 이 1조 시간이 길 때 피는 꽃이 있고요. 1조 시간이 짧을 때 피는 꽃이 있어. 그러면 햇빛을 많이 받을 때 피는 거. 햇빛을 많이 받을 때. 길게 해가 떠 있을 때 피는 식물. 장일식물이라 그래. 해가 길게 뜰 때. 자, 얘는 어떤 거냐면 1조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철에 꽃이 피는 애들 가지고 장일식물이라 그래. 왜? 겨울에는 밤이 길었잖아. 여름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지지. 그러니까 봄철을 지나면 이제 1조 시간이 길어지는 중이죠. 다시. 그래서 그때 피는 애들 가지고 장일식물. 그 다음에 단일식물. 단일식물은 해가 짧을 때, 즉 1조 시간이 어떻게 되는? 짧아지는 가을철에 꽃이 피는 애들 가지고 단일식물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대표적인 게 봄꽃. 나보다 꽃 더 잘할 거 아니야. 봄의 꽃 뭐 펴? 민들레. 그 다음에 벚. 벚꽃. 개나리.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 국화. 코스모스.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붓꽃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여름에, 코스모스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식물들 얘기했지, 그치?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 보시면 대부분의 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알을 낳는다. 봄에 알을 낳는다. 근데 꾀꼬리하고 종달새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고요. 송어와 노루는 가을에 번식을 한다. 그 다음에 온대 지역의 곤충은 가을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체크를 하면 온대 지역의 곤충은요, 뭐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거야? 낮의 길이가 짧아져서 잠자는 거예요. 낮의 길이가 짧아져서 잠자는 거야. 잠자는 이유가 별의별 이유로 자는 거지. 그지?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면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미도 보게 되면은 매미 유충들 다 어디에 있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여름이 될 만하면 스멀스멀 올라와 가지고, 그지? 번데기 시절을 거쳤다가 매미 성체로 진화하는 거잖아. 그지? 자, 이런 것처럼 온대 지역에 사는 곤충들은 해가 짧아질 때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짧아져서야. 해가 짧아져서. 뒤에 가면 겨울잠 자는 애들 또 다시 나올 건데 걔네들은 또 이유가 달라.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잠을 자.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잠자잖아. 그치? 너무 졸려서요. 아니면 지나가던 애가 날 째려봤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공부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자요. 뭐 이런 거.
그지? 별의별 이유로 자기도 하잖아. 그지?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이유로 잡니다. 그래서 빛과 생물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토양과 생물, 온도와 생물, 물과 생물 이렇게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양과 생물하고 공기와 생물은 상호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양과 생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하게 하고 육상식물과 지렁이, 두더지, 토끼, 미생물 등의 수많은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요. 미생물은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다른 생물에게 제공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있는 물은 다양한 무기물이 녹아 있어서 식물의 양분으로 이용되고 토양 속에 있는 공기는 세균의 서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토양이라는 환경도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 식물의 잎의 두께가 다른 것은 빛의 세기에 대한 적응의 예이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일조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토양은 많은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서 이제 온도와 생물.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의 또 복습입니다.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데는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하는데 이 물질 대사와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게 온도죠. 온도.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으면 효소가 변형되면서, 그치? 효소에 문제가 생겨서 물질 대사가 잘 안 일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에 대한 적응의 예로 첫 번째 동물의 경우에는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 대표적인 게 대형 포유류인 곰 있죠. 곰탱이들. 그 다음에 양서류, 개구리.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몇몇 종류의 어류들. 이런 애들이 겨울에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물고기들도 보게 되면은 겨울에는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죠. 그 다음에 햇빛을 받는 양을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한다. 온도가 높을 때는 밝게 해서 빛을 반사시키고 온도가 낮을 때에는 색깔을 어둡게 해서 더 많은 빛을 흡수하게 한다.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깃털이나 털이 발달하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네모칸 박스, 이게 중요합니다. 서식지의 기온에 따라서 몸집과 몸 말단 부분의 크기가 다르다. 자, 몸집과 몸의 말단 부분의 크기. 자, 요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베르그만의 원리. 베르그만의 법칙. 베르그만의 법칙은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추운 곳일수록 우리 몸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값이 감소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야. 몸의 크기, 몸의 부피가 커진다. 추운 곳에 있는 애들이 덩치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피가 커져서 요 전체적인 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알렌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알렌의 법칙. 알렌의 법칙은 어떤 거냐? 알렌의 법칙은요. 추운 곳일수록 몸의 말단 부분 크기가 작다.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열과 관련되어 있어요. 열과.
자, 몸이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부피라도 조그만한 애들이 더 면적이 넓게 작용하죠. 이건 수학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정육면체 하나를 8등분하면 부피는 똑같지만 면적은 여기가 더 넓지. 그거와 같아. 부피가 같더라도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피를 엄청나게 키워서 실질적으로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 양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열을 잘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말단 부분. 우리 말단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손이나 발 아니면은 꼬리라든가 귀, 코 이런 애들. 자, 그런 애들이 크게 자라고 뾰족하게 자라면 몸의 표면적이 넓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의 크기를 작게 줄여서 몸의 표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표면적을 줄이면 열을 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에 사는 여우하고 사막에 사는 여우의 몸집이랑 크기를 비교해 보면 북극 여우는 되게 퉁퉁한 게 귀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만하게 생겼고, 그죠? 그러는데 사막 여우 보세요. 사막 여우는 어때? 머리부터 일단 되게 작아. 그리고 귀가 되게 뾰족하게 말단 부분이 넓게 크게 만들어져 있지. 그지? 자, 이게 전부 다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운 지역의 여우는 몸의 크기가 크고 말단부가 작아서 열이 방출하는 걸 막는다. 그 다음에 더운 지역의 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잘 방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같은 경우에 기온이 낮은 툰드라 지역, 이 툰드라 지역은 어디냐면 저기 북극 근처에 고위도 지방의 초원이에요. 초원인데 되게 한랭한 지역의 초원이야. 털송이 풀른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린다. 잎을 떨어뜨린다. 잎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잎 하나하나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 그치? 그러니까 열을 많이 빼앗기게 되니까 얘네들을 떨어뜨려 가면서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지면서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겨울을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는 애들을 가지고 낙엽수라고 하고요. 큐티클이 두꺼워지면서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지내는 동백나무나 사철나무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과 생물. 자, 물과 관련해서 일단은 동물의 적응에 의해 우리 파충류라든가 곤충들 이런 애들은 각각 비늘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키틴질로 되어 있는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 그지? 요게 전부 다 뭐 때문에? 물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손실되는 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늘로 덮여 있고 키틴질 껍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충류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얘네들의 알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져 있죠. 그치?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물이 물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응한 결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도마뱀 뭐 이런 것들 다 파충류들이죠. 비늘로 덮여 있어서 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식물은 두 종류로 볼게요. 하나는 건생식물,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애들. 그 다음에 수생식물, 물속에서 살아가는 애들. 자, 건생식물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에 있어요? 뭐 선인장 이런 애들이 있지, 그치?
자, 얘네들은 물이 굉장히 부족하잖아. 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잎이 가시처럼 변한다. 왜냐면 아까 잎을 그렸을 때 잎에 이제 표면이 있으면 그 표면에는 사실 여기에 공변세포라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변형된 게 있는데 여기로부터 이제 물이 증발하는 증산작용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잎에서 물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얘는 물이 별로 없으니까 물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가시 형태로 변하는 거야. 면적을 줄이려고. 대표적인 게 선인장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수조직이라고 하는 거. 저수조직이 발달한다. 우리 저수지라고 하면 그냥 물이 고여있는 호수 같은 거잖아. 그치? 저수조직이라는 게 그거야. 물을 담아놓는 조직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물을 잘 흡수해야 되겠지. 근데 건조한 환경은 물이 얕은 곳에도 있을까? 별로 없이 다 깊은 곳으로 저기 끝까지 내려가야 물이 좀 나올까 말까 하겠지. 그래서 뿌리가 엄청나게 발달해요. 대표적으로 저수조직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알로에, 그 다음에 선인장 이런 애들. 걔네들 잘라보게 되면은 안에는 되게 축축하게 물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수생식물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상 뿌리가 발달할 필요는 없지. 왜? 그냥 주변이 다 물이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 물을 흡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뿌리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얘네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공기와 공기가 이제 이동하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통도 조직이 발달했다. 발당이 아니라 발달. 통도 조직이 발달했다. 이제 공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물속에 있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이 조금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 공기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이용된다. 그거 외에도 대표적인 게 하나가 더 이런 게 있어. 뭐 예를 들면 사람을 예로 들게 되면은 공기와 관련해서 사람과 예를 들게 되면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소양이 굉장히 적잖아. 그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혈구의 수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 호흡을 할 때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그지? 폐포의 표면적이 훨씬 더 넓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은 전지훈련하러 간다 그랬을 때 보통 고산지대로 많이 가요. 고산지대에 가면 산소 농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의 어떤 효율을 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제 지표면에 내려왔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기 올라가서 훈련하면 진짜 아마 죽을 수도 있을걸? 되게 힘들어. 왜냐면 저기 올라가서 그냥 숨쉬기만 하는 것도 되게 좀 약한 사람들은 쓰러지거든. 막 구토하고. 왜냐면 산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되게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숨을 쉬고 호흡은 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호흡이 계속 더 빨라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막 구토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정신을 잃기도 하고 이러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고산병이에요. 다 산소 농도, 산소의 양 때문에 그런 거다. 공기와 생물의 상호작용이다. 자, 1번. 기온이 낮은 지역의 여우의 몸집은 작고 귀의 크기는 크다. 맞죠? 그래서 사막여우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 그치? 머리는 되게 조그마한데 귀 쫑긋, 주둥이도 쭉 빠져나와가지고. 그치? 겨울에 느티나무와 신갈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거, 낙엽하는 거, 온도에 적응한 결과 맞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식물은 물을 잘 흡수하기 위해 뿌리와 관다발이 발달했다라고 했는데 물에 사는 식물, 수생식물은 뿌리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있다 그랬지? 통도 조직이라고 해서 통로가 있다 그랬죠?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통도 조직.
그래서 대표적인 수생식물 하면 연 있잖아, 연. 그래서 연꽃 뭐 피는 거 되게 아름답지만, 그치? 연의 뿌리가 연근이죠. 연근 탁 잘라보게 되면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지. 다 통도 조직이에요. 자, 기온 낮으면은 더 큰 거 아니에요? 몸집은 작아세요? 기온이 낮은 지역의 기온이 높은 지역이 아니구나. 기온이 낮은 지역이구나. 여우의 몸집은 크고 귀의 크기는 작다. 바뀌었죠? X네요. X죠? 1번의 X. 난 높은 지역인 줄 알았어. 자, 4페이지. 뭐가 내용이 많아요. 문제가.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지어 사는 거.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룬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가지고 생태계라고 하고요. 생물적 요인은 그 역할에 따라서, 역할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소비자,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분해자로 구성된다. 버섯과 곰팡이는 분해자 맞죠? 비생물적인 요인에는 빛, 온도, 물, 토양 등이 있는 거 맞죠? 지렁이가 많으면 지렁이가 땅속을 막 움직이면서 통로를 만들지? 그러니까 통기성이 높아지는 거, 비생물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다 하는데, 지렁이가 생물이죠? 생물이 토양에 영향을 준 거니까 반대로 됐지? 그럼 우리가 배운 용어를 사용하면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니까 반작용이라고 하면 되죠.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한 것은 생물 요인이 비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 이것도 반작용 맞죠? 개구리 수가 증가하자 메뚜기 수가 감소하는 것은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 맞나요? 메뚜기가 감소한대 개구리가 늘어나니까. 개구리가 메뚜기 잡아먹잖아. 그치? 그래서 개구리가 늘어나면 메뚜기가 감소하는 거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 맞죠? 그래서 OOXOO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 분포가 다른 것은 빛의 파장과 관련되어 있고, 잎이 달린 위치에 따라서 두께가 다른 거, 빛의 세기죠?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위쪽에서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잎은 두껍게 자랐고, 아래쪽에서 태양빛을 적게 받는 잎들은 얇게 넓게 자랐지, 그지? 그래서 빛의 세기에 연결하면 되고, 계절은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주는 거, 일조 시간과 관련돼 있죠. 온도는 동물의 생명활동에는 영향을 주지만 식물의 생명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물, 식물에게 다 영향 주죠. 그래서 동물은 막 겨울잠 자기도 하고, 그지? 식물은 뭐 하게요? 낙엽을 떨어뜨리거나 하잖아, 그지? 육상동물은 몸속 수분을 잘 증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응했다? 잘 보존하려는 방식으로 진화했죠? 만약에 물을 다 잃어버리면 말라서 다 죽어버리잖아, 그치? 토양속 미생물은 죽은 생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 중 공기는 생물에게 영향을 안 준다. 아주 많이 주죠. 공기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잖아. 파충류는 몸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는 이유. 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 몸집이 크고 말단 부위가 작은 거. 온도네요, 온도. 그치? 그 다음에 고산지대 사는 사람은 평지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많은 거. 공기고, 물질과 에너지를 원활히 순환하게 하고 지렁이, 두더지와 같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는 게 토양, 디귿이 되겠죠.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며 인간도 생태계의 구성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죠?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뭐 많이 어려운 건 없어서요.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12번
요거 한 가지만 같이 볼게요. 자, 적조현상. 적조현상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온 상승, 영양염류.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는 양분이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증가로 특정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 특정한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래서 바닷물이 붉은 빛을 띠는 현상. 근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용존 산소량이라는 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우리 기체도 물속에 녹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으니까 우리 물고기들이 아가미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걔네들 뭐 물 밖으로 올라가가지고 빠끔빠끔 이렇게 막 숨 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지?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왜? 식물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서 걔네도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어패류가 죽게 된다. 기억번. 온도는 기억과 관련이 있는 환경 요인이다. 맞나요? 앞에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 수온 상승과 영양염류의 증가로 플랑크톤이 늘어났대. 그러니까 온도는 관련이 있는 용이죠. 그치? 관련이 있죠. 니은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 라고 했는데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과 관련된 거지. 그지? 근데 누구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변했어? 생물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 때문에. 플랑크톤, 생물 때문에 용존 산소량, 환경이 변한 거니까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은 환경이 생물에게 준 거 아니에요? 기억은 환경에 의한 생물이 폭발적 증가한 건데 니은번은 니은이잖아요. 디귿번. 적조 현상은 해양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일어난다. 자, 여기서 소비자는 누굴까? 플랑크톤일까? 아니면 물고기일까? 플랑크톤은 지금 식물 플랑크톤이니까 광합성을 하는 애겠죠? 소비자가 아니라 걔는 생산자야. 생산자의 수가 너무 늘어났는데도 소비자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생산자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거네요. 그지?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생태계. 또 우리 이거 앞에서 했던 그 내용들 그대로 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생태계 내의 먹이 관계. 자, 먹이 관계에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이것도 앞에서 잠깐 다뤘었지? 이제 생물 다양성과 보존하면서 먹이 사슬은 뭐고 먹이 그물은 뭔가요? 사슬은 일자, 그물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그치? 자, 군집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땡땡땡, 최종 소비자의 순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성립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먹이 사슬은 어떤 거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이때 먹는 걸 가지고 포식이라 그러죠. 포식. 먹히는 걸 가지고 피식이라 그래. 그래서 포식과 피식 관계를 가지고 나타낸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그 먹이 사슬 내에서 생물이 나타나는 위치 있지? 그치? 생물이 차지하는 위치.
얘를 가지고 영양 단계라 그래. 영양 단계. 그래서 영양 단계는 간단하게 나타내면 1차적으로 생산자가 가장 낮은 단계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그리고 3차, 4차, 5차, 6차, 땡차 최종 소비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슬에서 얘가 지금 가장 낮은 영양 단계, 두 번째 영양 단계, 세 번째 영양 단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최종 영양 단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관계에 따라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이 가진 에너지의 일부가 다음 생물로 전달되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죠? 태양으로부터. 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은 일부는 본인이 사용을 하고, 그지? 일부는 저장을 하죠. 열매나 이런 형태로, 그지? 그러면 그 일부 저장된 거를 1차 소비자가 먹는 거지, 그지? 1차 소비자가 먹어서 마찬가지로 해도 일부를 사용을 하고요. 또 일부를 저장을 해놓지, 그지? 그죠? 그러면 이 1차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얻은 에너지가 100이면 이 100 전부가 2차한테 모두 갈까요? 그건 아니겠지. 왜? 얘도 먹고 사느라고 막 뛰기도 하고 막 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00을 받았다고 해서 100을 다 가는 게 아니라 100보다 적은 양, 뭐 예를 들면 70 정도밖에 안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의 이동량은 점점점 적어지겠지. 적어질 거야.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는 다 어디 갔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막 빽 소리 지르고 막 달리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 하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겠지. 주변으로 나가요. 주변으로. 에너지의 흐름은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1차, 2차, 3차, 4차, 땡차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쭉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왜? 전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만큼만 전달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먹이 그물로 되어 있는 거는 뭐다? 하나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복잡하게 그물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 그래서 실제 생태계는 뭐다? 그물 형태다라는 거죠. 이때 에너지의 흐름,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밑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인데 그 태양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유기물에 저장되고 유기물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생명활동에 사용되며 남은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서 무기 환경으로 방출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죠.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 더 위쪽에 있는 영양 단계, 2차가 1차보다 상위, 최종이 5차보다 상위 영양 단계로 쭉 가면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만 전달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각 영양 단계에 생명 활동에 에너지가 사용되므로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이게 밑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페이지 넘어가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태 피라미드. 자, 이 생태 피라미드는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개체수, 그 다음에 생물량, 그리고 에너지양을 하위 단계로부터 상위 단계로 순서대로 쌓아 올린 걸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피라미드 형태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생물의 개체수, 생물량, 그다음에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서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거기서 생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의 전체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에너지 피라미드 있지? 이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하나만 정리를 해줄게.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전 영양 단계가 갖는 에너지가 있고 현재 영양 단계가 갖는 에너지 이렇게 있죠? 전 영양 단계 뭐 예를 들어서 생산자면 생산자가 갖는 에너지 분의 1차 소비자가 갖는 에너지 요거에다가 100 해서 곱해 놓은 거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요. 에너지 효율 전 영양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분의 현재 영양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영양 단계가 2차 소비자면 전 영양 단계는 1차 소비자죠. 그죠? 그러니까 1차분의 2차가 될 수도 있고 뭐 2차분의 3차, 3차분의 4차 또는 생산자분의 1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우리 계산하는 게 에너지 효율인데 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애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하나만 체크해 놓읍시다.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뭐 피라미드 형태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에너지도 적어지고 생물량도 적어지고 개체수도 적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체 생태계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최종 소비자가 백두산 호랑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가 그렇게 개체수가 많진 않았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 이제 거의 멸종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최종 소비자는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좀 문제가 있지. 우리 인간이 최종 소비자인데 인간이란 최종 소비자가 겁나 많지. 그지?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우리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소비자를 늘려주잖아. 예를 들면 돼지, 소, 사육을 해서. 그지? 사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늘려놓긴 했지만 그 인위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 생산자가 인위적으로 막 줄어들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가축이라든가 이런 걸 무분별하게 방목하게 되면은 초원이 다 황폐해지면서 사막화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좀 학자들은 그런 말도 해. 인구수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타노스가 와서 한번 탁 해주면 되겠는데. 그지? 근데 그런 건 좀 그렇지, 그지?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죽으라 그래, 그지? 자, 생태계 평형. 평형이라는 건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종류나 개체수가 거의 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 그때 간단하게 했었지? 하나의 생물종이 멸종했을 때 다른 생물종들이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훨씬 더 잘 유지가 되는데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보게 되면은 자, 거기에 1차, 2차, 3차 소비자 이렇게 있죠?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뭐냐면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들이야. 서술형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1차하고 2차, 3차 뭐 해가지고 소비자가 있을 때 지금 여기는 생산자하고 1차하고 2차 이렇게 셋을 가지고 보는 건데 이때 어떤 특정한 단계, 어떤 특정한 영양 단계의 생물 종의 수가 감소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쓰시오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어떻게 평형이 다시 유지가 되는가 이런 거 쓰는 거 있지. 그지? 자, 그런 거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계가 조금 변동이 생겼어. 변화가 생겼어. 그래서 거기 그림상으로 1차 소비자가 늘어났대. 자, 1차 소비자가 이렇게 증가하면 2차 소비자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생산자도 그대로 이렇게 있죠. 생산자도. 자, 1차가 증가하면 이렇게 돼. 1차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잡아먹으니까 생산자의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지? 자, 1차는 생산자를 잡아먹으니까 생산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생산자가 감소하는 거 첫 번째. 근데 자, 1차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잡아먹잖아. 그죠?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니까 2차 소비자는 또 어떻게 돼?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2차 소비자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넓어지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줄어들어서 약간 이렇게 소나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자, 근데 이때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2차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1차를 잡아먹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죠? 2차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이렇게 감소한 형태로 나타나고 2차 소비자는 그대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생산자는 또 이렇게 그냥 줄어들어 있는 채로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1차가 감소했으니까 또 다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1차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늘어날 수 있고 1차가 감소하니까 2차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생산자는 다시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되고 다시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림을 마저 그려보게 되면은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고 1차 소비자 있고 2차 소비자 감소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됐네. 이게 평형 유지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잘 보세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생산자하고 2차 소비자 각각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래서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고요.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다시 늘어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하면서 원래 생태계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먹이 사슬이 복잡하지 않으면, 즉 그물 형태가 아니라 진짜 리얼 사슬 형태라면 얘처럼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생산자가 감소하는데 생산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 생산자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1차 계속 줄어들고 2차는 늘어나다가 1차가 줄어드니까 2차도 빡 줄어들고, 맞아요?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먹이 사슬에서 한 생명체가 차지하는 위치를 뭐라 그랬죠? 밑에 문제. 먹이 사슬에서 한 생명체가 차지하는 위치. 영양 단계. 먹이 사슬 풀, 토끼, 매에서 토끼는 1차 소비자라고 하면 되겠죠? 풀은 생산자니까. 자, 두 번째에 있다 그래서 2차 소비자라고 하면 안 돼. 풀이 생산자이기 때문에 토끼는 1차 소비자여야 돼요.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체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해야 되지. 왜?
우리 아까 생태 피라미드 상에서 어떻게 됐어? 상위로 갈수록 점점점 생물량도 줄어들고 개체수도 줄어들고 에너지도 줄어들고,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맞고,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체수는 감소한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고, 생태계에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되는 거 맞고요.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 수가 많아지면 생산자 수는 감소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17페이지 가서 환경 변화와 생태계.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연 상태에서 생명체,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가는 환경 변화가 생기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우리 쇠 같은 것도 지우개도 그렇고 얘를 구부렸어. 그지? 변화가 생겼지? 변화가 생겼는데 얘를 놓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그지? 근데 한계 이상으로 팍 구부려 버리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 부러져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못하지. 그죠?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똑같아. 한계를 넘는 변화가 일어나면 평형이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한 한계를 넘는 변화는 자연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첫 번째, 자연적으로는 산사태나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 의한 파괴, 첫 번째 도시화.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로와 도시가 건설되고 숲이 훼손된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 도로하고 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가 끊기는 단편화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도시 건설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산림 벌채하고 산을 깎아버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도시 건설에서 숲이 훼손되면서 서식지 단편화와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고, 도시 중심부에 세워진 높은 건물로 인해 공기가 순환하지 못해서 오염물질이 생기고 쌓이고 열섬 현상이 일어난다. 자, 열섬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열섬 현상은 어떤 거냐면 열지붕이라고도 불러. 열지붕. 원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계속 돌고 돌고 순환을 해야 되지, 그치? 순환을 해야 되는데, 자, 도시가 이렇게 건설돼 있어. 도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건물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 대충 건물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 이 도시, 대도시는 교통도 굉장히 발달했고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무더운 여름철에 저기 산골짜기 계곡 이런 데 가면은 시원한데 도시 중심부는 엄청나게 덥잖아. 자동차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뜨거우니까 여기에 공기가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가열돼요. 가열. 그치? 자, 공기가 가열되면 우리 앞에서 중력할 때 배웠던 거 하나 떠올려보자. 공기가 가열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커지지. 부피가 커진 밀도가 어떻게 되지? 감소하지. 밀도가 감소하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야지. 공기가 가열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도시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어때? 시원하지? 그죠? 시원해요. 시원하니까 공기가 하강을 하는 거지. 그지? 하강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쪽은 공기가 막 빠져나가고 이쪽은 공기가 막 모이니까 얘가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요. 들어와.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공기가 계속 여기서 맴돌면서 돌고 도는 거지. 그죠? 뜨거운 공기가 계속 맴돌고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 돌고 돌면서 도시 주변부를 감싸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현상에 여기다가 먼지,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환경 오염물질까지 같이 있다고 해봐봐. 환경 오염물질이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지. 빙글빙글 도는 거지. 외부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해물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게 되면은 그쪽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어. 그래서 공기가 순환하지 못해서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열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과 비료를 대량으로 살포해. 그러면은 토양에 원래 있던 어떤 무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변하는 거잖아. 그죠?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파괴가 될 수 있고요. 농약을 흡수한 작물을 먹은 포유류나 조류 등의 병이 걸릴 수 있고 토양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생물의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질. 우리 생활하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씻을 때, 뭐 샤워할 때 버리는 물, 그치? 화장실에서 변기 내리는 물 등등등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기름이 유출되는 거. 그 다음에 축산 폐수. 막 돼지랑 소가 똥 싸는 거를 가지고 그냥 물로 그냥 뿌려가지고 싹 다 내버리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강과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어떻게 파괴되냐면 강의 경우에는 녹조, 바다의 경우에는 적조. 우리 축산 폐수나 뭐 생활 하수 이런 경우에는 폐수, 축산 폐수하고 생활 하수 이런 거에는 염류가 아주 대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염류가 대량으로. 여기서 말하는 염류도 마찬가지야. 축산 폐수긴 하지만 배설물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분해자 같은 애들은 배설물을 분해해서 살아가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배설물 내에도 영양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은 배설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에다가 뿌려주기도 하고 이랬잖아. 그치? 그래서 염류가 대량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게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강에 공급되면 강에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바다에 공급되면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녹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녹조류 있지? 그 녹조류가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번식하는 걸 녹조라고 하고 그 다음 적조는 아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하는 거 요걸 적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막 4대강 사업한다고 막 뭐 별의별 짓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강 하천은 진짜 그냥 표면이 싹 다 그냥 녹색으로 덮여진 적도 있었어. 녹조가 엄청나게 번식해서. 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유출되는 거. 예전에 태안 쪽에 기름이 유출된 거 본 적 있어요? 나 거기 자원봉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벌써 한 10번 넘게 갔다 왔는데 기름이 유출되게 되면 기름은 물 위에 뜨죠. 그지? 물 위에 떠서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접촉이 차단되니까 산소가 부족해질 거고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니까 바닷속에 있는 광합성 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겠지. 그래서 해안 생태계가 죄다 파괴될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이 일어났을 때 해외에 있는 학자들이나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구하는데 10년이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랬거든. 근데 그때 거의 자원봉사자 몇몇 명이 나와가지고 기름을 이제 흡수하는 포를 이용해가지고 다 닦고 해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도 벌써 옛날처럼 깨끗해졌어. 자, 그런 것들처럼 기름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해안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폐수의 강한 산성물질. 산성물질은 당연히 안 좋죠. 우리 아까 시험에도 있었잖아. 산성물질이 바다에 공급되면은 뭐 석회질 껍데기를 가지고 만들어 살아가는 조개라든가 산호라든가 하는 애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중금속. 중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 때문에 안 좋냐면 중금속은 금속인 금속인데 밀도가 굉장히 큰 금속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몸속에 금속 덩어리가 막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중금속을 막 먹었어. 근데 그 물고기를 뭐 상어가 잡아먹고 뭐 누가 잡아먹었어.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었어. 그럼 걔가 한두 마리 잡아먹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 잡아먹겠지.
그러면 걔 몸속에 더 많은 중금속이 쌓이겠죠? 근데 그걸 사람이 먹었어. 그러면 사람 몸속에 그 많은 중금속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 중금속이라고 하는 애는 안 좋은 게 이거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 내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것도 그때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아. 생물 농축이라. 생물 농축.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계속 쌓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바다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또 사람이 어떤 이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막 개입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또 개입하면 문제가 생겨. 그게 밑에 있는 표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간섭에 의해 생태계가 평형이 깨진 것. 카이바브 고원이 있는데요. 그 고원에 사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사냥하도록 허가를 내렸어. 자, 그러면 여기에 영양 단계를 얘기해 보면 생산자는 초원이 되겠고요. 그죠? 1차 소비자는 사슴이 되겠고 2차 소비자는 늑대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2차 소비자인 늑대를 사냥한 거지? 자, 2차 소비자인 늑대를 사냥했어. 그럼 얘 개체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지? 줄어들면은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막 늘어나겠네? 자,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생산자는 개체수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2차 소비자는 늘어나야 되잖아. 그치? 근데 늘어나야 되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사냥하다 보니까 2차 소비자가 역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야. 계속. 그러면은 1차 소비자는 자신의 포식자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면은 생산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2차는 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기 때문에 적거나 유지가 되거나 하겠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요 밑에 있는 생산자는 더 줄어들고 얘는 더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겠죠. 왜? 먹이가 없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가 방금 전에 그린 요 모양 변화대로 변할 거야. 자, 봐봐. 처음에는 초원의 개체수 생산량이 6 가리키고 있지, 초록색. 자, 그리고 사슴의 개체수는 한 4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 늑대도 한 4 정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늑대를 사냥하게 됐어.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늑대 개체수가 2 아래로 팍 떨어졌지? 그랬더니 사슴의 개체수가 어떻게 되니?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920년쯤에는 엄청나게 많아졌지. 그러다 보니까 초원의 생산량, 초원에 있는 풀의 양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늑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슴을 줄여줘야 되는데 늑대가 늘어나질 않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슴은 계속 늘어나고 초원은 계속 줄어들고 초원이 계속 줄어드니까 사슴은 이제 다시 어떻게 돼? 먹이가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쭉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의 평형이 다시 오지를 않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간섭이 있으면 생태계의 평형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따로 보호를 하면 보호를 했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변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물과 숲을,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인간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살도록. 그지? 누가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은 더 엇나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너들끼리 알아서 살아. 니들이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도시의 건물 위에다가 옥상 정원을 설치하는 거야. 뭐 여기도 지금 옥상 정원이 있는 거죠. 아니, 정원 같진 않지만 정원이 있는 거지. 정원 같진 않지만 정원이 있는 거지. 그치? 나무도 있고, 그치? 아니, 저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교무실에서 일하다가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문을 딱 열고 이제 나가려고 했거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까치가 50마리 정도가 있는 거야. 오! 까치가 진짜 하나하나 세봤어. 보이는 데만 이렇게 세봤는데 거의 막 50마리 가까이가 있는 거야.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그날은 까치가 정모하는 날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문을 확 열자마자 다 날아가더라고. 문을 열자마자 다 날아가는데 엄청 많아. 아무튼 이런 옥상 정원이 있으면, 자, 옥상에 있는 정원에는 풀들이 자라고 있을 거고 그 풀들은 광합성을 하겠지. 광합성을 하니까 빛에너지를 막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이 더 가열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지. 왜? 우리 빛 받으면 뜨거워지는데 광합성으로 빛을 따로 흡수해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더 열섬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 중심부에 숲과 공원을 조성해서 바람길을 확보하도록 한다. 올림픽공원, 그 다음에 저기 옆에 길동생태공원, 그 다음에 서울숲.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시 중심부에다가 숲을 설치하는 거. 그 다음 특별법 제정. 습지나 삼림 등의 생물종이 풍부한 생태계를 보존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파괴를 막는다. 그 다음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거라든가, 이거는 단편화를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하는 거. 그리고 하천 복원 사업. 청계천이 대표적인 하천 복원 사업의 결과물인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복원을 할 거면 제대로 자연적으로 복원을 하든지. 청계천을 가면은 어때요? 예쁘지? 인위적이지? 도저히 이거는 하천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개울가 정도가 되겠지. 거기에 대체 무슨 동물들이 살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하천 복원 사업이긴 하지만 복원은 아니야. 생태계 보전을 막기 위한 복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원 사업을 하는 거는 그런 거지. 자연에 있는 하천의 형태처럼 풀이 가꾸어져 있고 뭐 자갈이 깔려 있고 거기에 뭐 하천 물이 흐른다라든가 하는 형태로. 근데 거긴 뭐 다 그냥 뭐 대리석이고 벽돌이고 다 깔아놓고, 그치? 옆에는 분수 팍 터지고 있고 막, 그치? 조명 빵빵빵 터지고 있고 막. 그게 무슨 생태적인 하천 복원이야, 그치? 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7페이지 밑에 문제. 생태계 평형은 환경 변화에 의해 깨질 수 있죠. 어느 환경 변화에 의해서? 한계치를 넘는 변화에 의해서. 그치? 그 다음에 인간이 늑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사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가 안 됐죠? 생태계 평형을 위한 노력으로 도시숲, 하천 복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기본 문제. 1번. 생태계에서는 여러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을 이룬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단순할수록 잘 된다? 아니죠.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맞나요?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 전달된다 그랬지? 그래서 상위로 갈수록 점점점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홍수, 산사태, 무분별한 벌목, 생태 통로 설치 등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진다. 맞나요? 낚이셨습니다. 생태 통로 설치는 빼야죠. 생태 통로 설치는 빼야죠. 그치? 그러니까 O라고 해야 돼? X라고 해야 돼? 홍수, 산사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는 감소하는 거 맞죠? 근데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거는 서식지 단편화를 막기 위한 방안인 거니까 얘는 빼야지. 그지? 서식지가 사라지는 거에서는 얘는 빼야지. 그래서 4번에는 X. 그러니까 과학 문제가 또 짜증나는 것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이런 거잖아. 그치? 여러 개를 주고 한 문장에다가 여러 개를 주고 이것 중에 하나만 틀리거나 막 하나만 맞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래,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어느 안정된 생태계의 개체수 피라미드다.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시간이 경과하면서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고르래. 그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1차가 늘어났으니까 1차를 먹이로 하는 2차가 늘어나고, 그지? 1차의 먹이인 생산자는 감소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산자가 감소했으니까 1차가 감소하고, 그지? 1차가 감소하니까 2차도 나중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기억, 디귿, 니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할당할 양은 다 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